이 사진. 이거 저희 엄마 같아요. 병원 로비의 고요한 공기가 단번에 깨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을 바라보며 말문을 잇지 못하는 젊은 여자의 눈이 떨리고 있었죠. 그 말에 할아버지는 숨을 멈춘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40년 전 집안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딸을 쫓아냈던 선택. 그 대가가 이제야 찾아온 겁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남자의 인생. 그 앞에 뜻밖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도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미건조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밀려든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 속에서 저는 의자 하나를 붙들고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몇 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협심증 때문인지 자주 병원을 찾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장직에서도 물러났고 남은 건 조용한 노후와 익숙한 외로움뿐이었죠. 왼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오른손에는 언제나처럼 닳아버린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 지갑 속에는 수십 년째 같은 사진 한 장이 고이 들어 있었죠. 긴 생머리를 따아내린 채 수줍게 웃고 있는 여고생 시절의 내 딸 김영숙의 모습. 그 사진을 꺼내 바라보는 일이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애미야.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평생 씻기지 않았죠. 딸을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한때 그 아이는 사랑을 선택했고 저는 체면을 택했지요.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핑계로 영숙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날 문을 나서던 영숙이의 눈물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제가 먼저 찾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의 생사조차 모른 채 한 줌의 기억만 지갑 속에 품은 채 늙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제 지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이 사진. 이거 저희 엄마 같아요.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며 지갑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눈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이분 이름이 김영숙 아니세요? 그 이름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 귀에 들리자 제 심장은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게 제 엄마예요. 김영숙. 나이도 딱 맞고 저희 엄마 사진도 이거랑 똑같은 게 집에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며 보여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영숙이란 말이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외가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났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최근에야 모든 걸 저한테 말해줬어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영숙이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체면 하나 지키겠다고, 가문의 이름 하나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내 딸을 쫓아냈고 그 대가로 이렇게나 먼 시간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너 이름이 뭐니? 전 이서연이에요. 그 이름을 듣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김영숙이 그렇게 숨기고 지켜낸 이름, 제게 다시 삶을 뒤흔들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요,
많이 남은 시간이 없대요. 마지막으로 외가 쪽 사람들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면서도 딱 한 번만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 늦었지만 저는 무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꼈죠. 영숙이를 떠나보낸 그날 밤도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졌던 게 기억납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단숨에 뺨을 올려붙였고 그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서러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지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을 데리고 이 집에 발을 들이겠다고? 너 이 아비한테 죽고 싶은 거냐? 그 말을 뱉고서도 며칠을 두통에 시달렸지만 결국 연락은 끊겼고 영숙이는 끝내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연이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 그 아이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맑은 얼굴로 제 앞에 앉았고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목이 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모르고 지낸 내 피부치니까. 영숙이는 어떻게 지냈니?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했어요. 어릴 땐 그냥 혼자 키운 게 창피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 외가 얘기만 나오면 엄마가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저 거긴 내가 알 필요 없는 곳이라고만 했어요. 서연이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가 왜 그렇게 외가를 숨겼는지, 왜 단 한 번도 조부모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는지 처음엔 원망도 했어요. 친구들은 명절이면 할아버지네 가서 세배하고 용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다 빼앗은 거야. 아이의 웃음을, 가족의 품을, 그리고 영숙이의 평범한 삶마저도. 근데요, 엄마가 암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신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침대 머리맡으로 부르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그렇게 시작된 얘기였어요. 서연이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죠. 외가는 엄마가 스스로 끄는 게 아니야.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너한텐 미안하지만 엄마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에서 사랑을 느낀 적은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엄마가 너를 가지게 됐을 때 가족은 나를 쫓아냈어.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내 딸이 겪었을 그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어린 생명을 혼자 책임져야 했던 그 세월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돈 벌고 재단 만들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 행세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땐 정말 무서운 분이었다고. 그러면서도 근데 엄마는 지금도 내 외할아버지를 원망만 하진 않아. 그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무섭게 쫓겨난 딸이 끝내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았다는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죠. 엄마가 그러셨어요. 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다시 갈 수 없는 그 집을 너라도 한번 가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병원 왔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은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고 그날 이후 저는 제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사진첩과 편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살아 있었고, 그녀의 유년 시절, 소풍 가던 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울던 날, 그리고 제가 그녀를 밀쳐냈던 날의 흔적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심이 제 가슴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사진첩 앞에 앉아 지냈습니다. 햇빛 한 줌이 비쳐드는 서재 한켠, 그곳에서 저는 딸의 지난 시간과 마주했습니다. 어린 영숙이가 아장아장 걸으며 제 옷자락을 잡던 그 순간, 중학교 입학식 날 정장을 차려입고 딸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섰던 기억, 그러다 문득 고등학교 3학년 무렵 자꾸 늦게 들어오고 말수가 줄어들던 영숙이를 향해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딸이면 이 집 명예를 지켜야지. 어디서 천한 놈 만나 사랑 노름이냐. 그때 저는 사랑이란 말보다 체면을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업도 결혼도 인간관계도 모두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딸도 손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말했죠. 병문안을 가고 싶다. 아니, 아버지로서 가야만 할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죠. 기다릴게요. 엄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병원은 서울 외곽의 큰 대학병원 11층, 호스피스 병동 끝쪽 방, 그곳에 김영숙, 내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창밖에 햇살이 하얗게 쏟아져 들어오는 방 안, 그 침대 위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숨결은 가늘고 고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문 앞에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그 순간 제 다리는 흔들렸고 몸이 굳은 채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딸의 침대 머리맡까지 다가갔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고 볼에는 수척한 그림자가 스며 있었습니다. 영수가.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다.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고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니 한참을 멍하니 저를 바라보던 영숙이가 입술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제 손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 하지만 그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죠. 영숙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습니다. 서연이. 잘 키웠어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제겐 오히려 가장 큰 벌처럼 들렸거든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라도. 아버지 얼굴 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숨은 가쁘고 짧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서서히 빠져갔죠. 영수가. 아직은 안 돼. 저는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영숙이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제 마음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난 그 순간 그토록 기다려왔던 재회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길고 깊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며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서연이라는 이름을 이제부터 절대 놓지 않을 거다. 그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숙이를 보내고
며칠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장례를 치른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 아이와 마주 앉아 식탁에 앉는 일조차 저에겐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죠. 어느 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너는 어디서 지내느냐?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팠을 때는 병원 근처 원룸에서 살았는데요. 이젠 당장 돌아갈 곳이 없긴 해요. 하지만 곧 어떻게든 자취방이라도 구해서 다시 나가려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놓친 것도 모자라 이젠 손녀마저 잃을까 두려웠죠. 서연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과 놀람, 그리고 어쩌면 서운함까지도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직 혼란스러워요. 엄마가 평생 외가 얘길 꺼내지 않았던 이유. 저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거든요. 물론 할아버지가 후회하시는 것도 느껴져요. 그치만 갑자기 같이 산다는 건 좀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평생 외면했던 아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손을 내미는 게 어쩌면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억지로 하자는 말은 아니었단다. 그저 혼자 있지 않았으면 해서 그랬지. 서연이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며칠만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서연이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제 집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도 기특하던지 저는 마치 어릴 적 영숙이가 소풍 가기 전날 어깨에 가방을 맨 채 현관에 서 있던 장면이 겹쳐 보였죠. 안에서 기다리시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한 첫날은 어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밥상 앞에서는 그녀가 젓가락을 드는 속도조차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저 역시 괜히 숟가락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묵묵히 시간을 흘려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몰래 알아보며 식탁에 올렸고 서연이는 매일 아침 묵묵히 거실 청소를 하고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할아버지, 엄마, 살아계셨다면 이런 풍경 보면서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창밖에 보이는 저 담쟁이도 햇살도.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인 늘 햇빛을 좋아했지. 어릴 때도 그랬어. 어디 나갈 땐 꼭 해를 등지고 서더라.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엔 그날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돈이나 유산이 아닌 내가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뒤늦게나마 안겨주고 싶었죠. 다음 날 재단법인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뜻을 전했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을 손녀 서연이 앞으로 신탁할 거네. 남은 생엔 그 아이가 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네. 변호사는 놀란 눈치였지만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늦었고 그 늦음을 더 늦추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재산을 신탁하겠다는 제 뜻이 외부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불과 몇 주 뒤였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이 하나둘 다시 제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평생 거들떠도 안 보던 조카, 과거 저와 갈등이 심했던 둘째 동생의 손자 며느리까지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고 문 앞엔 낯선 방문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처음엔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거실에 앉아 서연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도 가족 아닙니까? 평생 가문 지키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겉으론 공손했지만 속내는 다 보였습니다. 돈, 그들에게는 피도 시간도 사과도
다 필요 없고 단 하나 남은 재산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 아이는 내가 몰랐던 내 딸의 딸이야. 그리고 나와 마지막으로 피를 잇는 사람이네. 그 말을 하자 조카 중 한 명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피부치라면 세상에 수천은 될걸요. 증명도 안 되는 얘기를 어르신이 혼자 믿고 있으니 문제죠.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두 눈으로 확인했네. 내 딸이 남기고 간 아이를. 어떻게 너희보다 못하단 말이냐. 목소리는 떨렸고 거실 공기는 냉랭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거실 한켠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내가 와서 괜히 일만 더 커졌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꼭 지나야 할 일이야. 내가 뿌린 씨앗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신탁을 서연이 앞으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제 뜻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했죠. 그 사실이 기사로 퍼지자 기존에 저와 가깝던 일부 인사들은 연락을 끊었고 일부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제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처음엔 무척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부담돼요. 전 원래 혼자 사는데 익숙했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 때도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욕심낸 적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외면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서연이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식탁에 커피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잠자코 마주 앉은 아침 식사. 무슨 말이 오가지 않아도 그 시간은 제게 아주 소중하고 따뜻했습니다. 딸을 품지 못했던 지난 날의 시간을 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되찾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엄마처럼 아이들 돌보는 일하고 싶어요. 병원 같은 데서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말하곤 했거든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마.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 안에서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영숙이가 어릴 적 썼던 일기장. 그 모든 것을 서연이 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기고 간 거야. 너도 알아야지. 영숙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서연이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흐르면서도 때때로 눈부신 순간들을 안겨줍니다. 서연이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반년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일상의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연이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반갑고 저녁이 되면 그녀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병원 봉사도 다녔고 주말이면 엄마가 묻힌 납골당에 꽃을 들고 다녀왔죠. 그 아이의 성실함과 조심스러움은 마치 젊은 날 영숙이를 보는 듯해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랜만에 아내 영희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영숙이가 집을 나간 후부터 말수가 줄었지. 속으로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었는지 나도 알아. 근데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 딸이었어. 며칠 후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남은 생은 가문이 아니라 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 이서연 양에게 재단의 일정 지분을 양도하고 향후 운영에도 그녀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더 이상 설득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안에선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이는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웃으며 말했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니 피곤이 싹 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참으로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서연이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날, 저는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딸을 위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서야 손녀를 통해 해보는 거죠.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켜고 불을 끄고 합격 축하한다. 우리 서연이,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 영숙이도 이런 거 해주길 원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서연이는 조용히 케이크 초에 입김을 불었고 작은 박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은 그 후로도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간호조무사로 취업했고 저는 뒷마당 화단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정리해 갔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손녀가 되어 주었고 그 아이는 늘 엄마의 정신을 이어받아 환자들을 보살피며 세상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올해는 엄마랑 같이 갔던 공원에 저랑 같이 가요. 거기 벚꽃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나도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처음엔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젠 살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 마지막 장을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